나랏돈만 축내는 직업적 사기꾼들. 앞에서도 말했듯이 결탁에 대해 글을 쓰는 저자들은 모두 사물은 겉으로 드러난 것과는 다르다거나 실상은 우리가 짐작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는 내용을 주제로 다룬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내용의 주제에 대해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는다. 그런 문제를 놓고 논쟁하는 것은 불교에서나 하는 일이다. 사도 바울은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요 모두 다 없어질 것들이라고 말한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시몬 베드로가 또 바울의 말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이것은 콜럼버스가 삼각지대를 향해 항해하기 전 1400여 년 전의 일이다. 더 나아가 에베소서 6장 10에서 13절과 다니엘서 7장에서 11장을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민족들을 지배하는 높은 권세들이 있다는 사실을 금방 머리에 떠올릴 수가 있을 것이다. 이 권세들의 우두머리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 왕국들을 넘겨받은 자, 누가복음 4장 6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즉 사탄이다. 이것이 이른바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이다. 이것으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때로는 한 민족 전체를 우상숭배의 나라로, 때로는 나치치하로, 때로는 바티칸의 지배하로, 또 때로는 네로나 영국의 메리여왕 1세, 슬릭 윌리 클린턴 소나기로 또는 살인 수용소로 들어가게 하셨는지를 알 수 있다. 신명기 28장 63절.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라는 책을 독자들이 읽어보면 이러한 왕국들의 기원과 진행 과정 및 그 말로가 순서대로 수록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상세한 언급을 많이 생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 UFO 문제만 하더라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다루시고 있지 않는 문제다. 그러나 그 어떤 역사가도 원반이니 불덩이들이니 태양들, 공들, 방패들, 달들, 그리고 접시들 같은 물체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루지 않고는 정확한 인류 역사를 쓸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것들은 오늘날 분명한 사실이 되어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에 대하여 충분하리 많지 언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물체들과 관련된 윤리적 기준이나 도덕법 또는 어떤 지구상의 존재의 목적 등에 대하여 그 누구도 추측할 필요가 없도록 해놓으셨다. 300건에 달하는 UFO 착륙 사실을 기록해 놓은 문서들을 보면 100명이 넘는 목격자들이 탑승자들을 보았다고 맹세코 증언하며 마침내는 그 외계인들과 대화까지 나누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증언까지 하고 나오기에 이르렀다. 필자는 이러한 대화들의 예를 적어도 30여 가지 이상 읽어보았거니와 필자가 인상 깊게 생각한 점은 목격자들이 1954년 UFO의 탑승자들에 대해 묘사하면서 6명은 그들을 거인들이라고 했고 9명은 키가 큰 사람들이라고 했으며 5명은 정상적인 사람들이라고 했고 10명이 키가 작은 사람들이라고 했으며 12명은 꼬마들, 난장이들이라고 묘사했다는 점이다. 또 다른 5명은 털복숭이 난장이들이라 묘사했고 3명은 초록색을 띤 생물들이라 말했고 또 한 사람은 털복숭이 거인들이라고 묘사했다. 그리고 긴 머리카락이라는 묘사가 6군데에서 나온다. 요한계시록 9장 8절. 이러한 증언들이 나오기 이전에 작은 회색 인간들이라거나 회색 유니폼을 입은 외계인들 또는 심해 수중 탐험복 같은 옷을 입은 키 큰 사람들이라는 묘사가 있었다. 외계인들에게 말을 걸었다든가 대화를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하는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움직일 수 없는 신학적 신념들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우주를 창조한 최고의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신념에 대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는지 이사야 42에서 48장을 하나도 빼지 말고 다 읽어보라. 아주 훌륭한 독서가 될 것이다. 2. 누구에게나 영향을 끼칠 만한 십계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윤리는 상대적이다. 절대 선이나 절대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진리가 또한 상대적이다. 로마 카톨릭 신자 콜비가 CIA 국장으로 재임 시 선과 악에 대하여 무엇라고 말했는지 살펴보자. 선 또는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중립적이다. 모든 것이 제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모든 것이. 어떤 국회의원이 범죄는 악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연방 정부가 시민의 수익과 재산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범죄일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간음, 거짓말, 술주정, 살인, 강간, 마약 판매, 도둑질, 사기, 착복, 성도착, 간통, 뇌물, 및 공갈 등은 그런 행위에 대한 연방정부의 허가가 있으면 악이 아니다 또는 의로운 일이다. 3.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다. 인간이 원숭이였을 때 우주 공간의 외계인들이 그 인간에게 인간성을 부여함으로써 지금의 인간이 만들어졌다. 인간에게 인간성이 부여된 것은 외계인들이 동물들과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이루어진 일이다. 에이즈가 아프리카 원숭이에서 유발된 까닭을 알만하다. 인류를 통제하려고 작업 중인 결탁자들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조만간 위에 열거한 신조들에 찬동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외계로부터 온 신들이 만물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인본주의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겸손한 말로 표현하면 무신론자라는 것이다. 모든 결탁자들은 이것을 바라고 있다. 교육받은 미국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논리 보따리가 소포로 전달됨으로써 무신론이 전파된다. 나 자신이 만물의 중심이다. 이것은 곧 내 안에 존재하는 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데이브 헌트 1983년 평화, 번영, 그리고 다가오는 대멸망 가운데서 칼 융이 인용한 말이다. 교육받은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 하나님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랍비 겔버만 유엔의 WHO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었던 지비 키셜룸은 우리를 짓누르는 선과 악이라는 짐으로부터 우리 인류를 해방시켜 줄 사람들은 정신과 의사들이다 라고 말한다. 그는 또 이 사업은 모든 정신과 의사들의 책임이다 라고 말한다. 공산주의는 이러한 사상에 가장 먼저 포함될 수 있다. 진화론에 대한 교육 또한 여기에 포함시킬 요소다. 그리고 연방 정부기관들이 자기네들과 우주공간으로부터 온 현재 실제하는 외계인 창조자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미국 국민들이 알지 못하도록 갖은 애를 다 쓰고 있는 노력들도 여기에 포함시켜야 할 요소들이다. 로마 카톨릭 클럽의 이탈리아인 두목 어빈 라스치오는 여성 숭배자로서의 인간의 영적 잠재력과 환경운동이 신세계 질서를 건설하는 열쇠들이다고 말한다. 베드로한테 받았다고 주장하는 교회의 열쇠와 카톨릭이 마리아를 숭배 대상으로 삼는 점이 여성 숭배 사상을 근거로 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라. 태초에 여신이 있었느니라.
이 책은 여성들에게 그들 본연의 권세를 되찾고 남성의 세계 지배에서 벗어날 것을 외치노라. 여성 숭배, 이교도주의, 마법 등등 모두가 자연 숭배, 여성의 심리적 능력 숭배 종교의 특징들이다. 자연 숭배 종교란 철학적으로는 자연주의라 부르고 종교적으로는 정령신앙이라 부른다. 이것은 자연에 대한 숭배 사상이어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머니 자연으로 대체된다. 독일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 자연주의자들을 녹색당이라 불렀다. 경찰국가 미국에서는 1995년 환경보호국이라 불리는 기관이 여기에 해당한다. 어머니 자연은 그 수행원으로 몇몇 여신들을 거느리도록 되어 있다. 옛날 볼리비아의 전설에서 그 피가 우리들의 피와는 다른 비인간 종족에 의한 파멸 이야기가 나온다. 티티카카 호수, 볼리비아와 페루 사이에 해발 13,000피트 높이에 위치한 호수로서 무게 20톤이 넘는 움직일 수 없는 석상을 자랑하는 곳인데 근처에 있는 티아후아나코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것과는 다른 피를 가졌던 어떤 고대 종족이 거주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들은 또한 오리발같이 생긴 발가락을 갖고 있었다. 벨트란 가르시아 저의 잉카 역사에서 보면 한 우주선이 티티카카 호수에 내려앉았는데 한 여인이 그 우주선에서 밖으로 나왔다고 한다. 그 여인은 커다란 귀를 갖고 있었고 원뿔처럼 뾰족한 머리에 오리발 같은 4개의 손가락이 있는 손을 갖고 있었다. 베네수엘라에 가면 뾰족한 머리를 가졌던 인종을 기리는 기념비를 볼 수 있다. 잉카 신화에 의하면 그들은 플레아데스 성단으로부터 왔다. 욥기 9장 9절. 페루와 과테말라에서도 이들 뾰족한 머리를 가진 사람의 그림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들 신화는 이들의 특징에 관해 또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그것은 그들이 푸르스름한 피부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내용은 플라톤이 서술한 바 있는 푸르스름한 색깔을 가졌던 아틀란티스인들을 연상시켜주는 대목이다. 푸른 안개를 기억하는가? 글쎄 올시다. 매트릭스 2 461쪽을 보면 유럽의 청색혈 인간들이 푸른 피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일이 또 일어나는데 그들은 검은 귀족들이라 불렸다. 이상하지 않은가? 어째서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진행할 때마다 우리를 기죽게 하는 색, 스펙트럼 상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이 사탄적인 색깔 문제가 등장하는 것일까? 혈색이 푸른색을 띈다는 것은 그 혈액의 기초 성분이 철분이 아니라 구리 성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생각되었다. 티티카카 호수 근처의 지역에 사는 어떤 동물들이 바로 이러한 구리 성분의 혈액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검은 귀족이 만약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면 그는 푸른색 피를 갖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창세기 6장 그렇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푸른색 피를 가진 후손을 낳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이유로 해서 모든 고대 사람들 가운데 특정한 혈통의 사람들이 왕이나 여왕의 자리를 승계하면서 신들로 섬겨지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고대 사람들은 인간의 지배자들을 이런 식으로 신처럼 받아들였다. 그들은 신에 가까운 사람들이었다. 고대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가들에게는 이 사실이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어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한 무슨 특별한 문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필리핀의 카가얀주에서 키가 15피트나 되는 인간의 해골이 발견되었고 고 생물학자 페이 웬 슝에 의하면 중국 남동부 지역에서는 키가 10피트가 넘는 인골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코마츠 키카무라 교수는 오리발처럼 물갈퀴로 된 발을 가졌던 카파스라 불리는 인종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들은 뾰족한 길다란 머리와 삼각형의 커다란 눈과 귀,
그리고 3개의 갈고리 같은 손가락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이라면 마담 블라츠키가 말하고 있는 비밀들이 어느 정도 근거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비밀교리라는 책을 쓴 마담 블라츠키는 달을 향해 쏘아 올려진 아폴로 로켓에 대해서 흥미있는 이론을 내세우고 있었다. 실제로 발사되기 50년도 더 전에 그녀는 고대의 모든 신들이 아버지의 아들이기 이전에는 모두가 어머니의 아들들이었으며 아폴로가 원래는 미개인만큼이나 마음이 토라지고 변덕스러운 남녀 양성을 가진 존재였다고 말한 바 있다. 비너스 여신이 턱수염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 아버지 제우스 신이 아름다운 처녀성을 갖고 있었다. 블라바츠키에 의하면 그녀는 시가를 피웠고 만성 아편 중독자였다. 지혜의 큰 용은 진정 총명한 존재였으며 아침의 아들이었다고 한다. 그는 여호와보다도 더 높고 더 오래된 존재로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격하시키기 위해 사탄으로 바꾸어 놓았지만 그는 실로 경쟁 상대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다. 우리들 모두 날개 달린 뱀들에 대해 알고 있는지라 우리는 외계인들에 대해서 언론 매체의 근본주의자들과 같은 시각으로 대하지 않는다. 이사야 14장 29절, 민수기 21장, 에스겔 1장 10장. 예를 들면 누가 외계인의 종족이 파충류라고 말해도 우리는 발작적인 영웅 숭배 행위나 외교로부터 온 창조자들이라 미친 듯이 찬양하는 행위 따위는 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머니 자연이 어떤 사역을 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여신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계시록 2장 14절에서 묘사되어 있는 예배의식에 가담하지 않는다. 휴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있을지라도 말이다. 우리는 이에의 신이나 뱀신 또는 라마신이나 마리아 그리고 그 밖의 창녀들의 어미에게 기도하지 않는다. 요한계시록 17장 1에서 5절. 오늘날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어마어마한 결탁 음모는 뉴스를 담당하고 있는 무리들이 그들의 등 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 좀 더 적절하게 표현하자면 그들의 발밑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진실을 일반 대중에게 절대로 알리지 않기로 서로 합의해 왔다는 점이다. 아리조나주나 뉴멕시코주, 또 네바다주나 캘리포니아주와 콜로라도주의 우리들 발 밑에서 그리고 또 몬타나주가 추가될 예정이다. 진행하고 있던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었다면 하도 놀라서 우리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1300년대도 아닌 이 1990년대에 외계인들이 현재 활약하고 있다는 보고들이 꼬리를 물고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보고는 티티카카 호수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요 아틀란티스 섬이나 레무리아 섬 또는 히말라야 산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게 아니다. 그들은 모두 미국 남서부와 중서부 지역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다. 회색종들이나 파충류들, 시리우스인들이나 차크라스인들, 에세사니인들, 에린들, 나디인들, 그리고 금발머리인들, 공상과학이나 암흑시대 신화 외에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인종들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진짜 어마어마한 사실, 즉 미국 전역에서 UFO의 존재를 믿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모든 증언들에 대해 증거들을 입틀어 막으려는 진짜 국가적인 결탁 음모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금세기에 들어와서 UFO를 보았다는 목격담들은 실은 1900년 이전 1883년에 시작된 것으로 1896년 미국에서는 그 목격담들이 줄을 이어 나왔고 1909년에는 유럽에서 또 그랬다. 파티마 성당 이야기는 긴급사태가 발생한 기간 동안 정치적인 계획들을 밀고 나갈 목적으로 카톨릭이 UFO 사태를 이용했던 대표적인 케이스였다. 1917년에서 1920년.
이때는 러시아의 볼세비키 출현이 긴급사태에 해당하는 케이스였다. 파티마 성당이 주동이 되어 마리아시다, 놀랍게도 마리아시다 라고 소동하며 묘사했던 물체가 실은 카톨릭이 군림하고 있던 AD 500년에서 1800년 사이에 유럽 문헌들 가운데서 발견되는 빛나는 방패들에 대해 묘사했던 것과 같은 것이다. The Bible Believers Bulletin's를 통하여 우리는 여러 곳에 서 있었던 마리아의 출현에 대해 여러 번 언급해왔다. 1994년 9월호를 읽어보면 독자들은 이에 관한 기사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참 이상한 것은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이상할 것도 없지만 누가 눈으로 보았다고 주장할 때마다 마리아를 보았다고 몇몇 사람들이 주장한 뒤에 보면 사실은 그게 마리아가 아니라 다른 것이었음이 판명되곤 했다는 것이다. 그게 아니면 아마도 그 마리아가 체중이 갑자기 수백 파운드 늘었거나 두 팔이 잘려나가고 다리와 손과 발 그리고 머리카락이 잘려나가고 중세시대의 불덩어리나 달 또는 태양의 모습으로 둔갑하기로 작정하였던 모양이다. 1990년 이래로 사람들 사이에 떠돌았던 마리아 출현 소동은 다 UFO 출현 소동이었다. 독자들이 1920년 8월 13일에 코바 다이리아에 모였던 2만 명 내지 3만 명의 20세기 로마 카톨릭 신자들 중 한 사람이었더라면 당신은 분명 마리아시다, 놀랍게도 마리아시다 라고 소동을 벌이던 광경을 목도했을 것이다. 첫째, 군중들은 천둥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나서 계곡에 불이 밝혀진 듯 환해졌다. 이때의 마리아 출현은 땅을 가로질러 퍼져나오는 일종의 안개와 동쪽에서 서쪽으로 하늘을 가르며 날아가는 눈부신 구형의 물체를 동반하고 있었다. 마리아는 상록 오크 나무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다. 이것은 신화적 내용이 도입된 것으로 신문기자 누구 한 사람 이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고운 눈송이 같이 생긴 하얀 물체가 수없이 내렸는데 땅에 닿는 순간 산산이 부서졌다. 군중 속에 섞여 있던 호기심에 찬 카톨릭 신자 하나가 카톨릭 사제에게 고개를 돌려 그 구형의 물체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가 들은 대답은 필자가 생전 처음 들어보는 성경을 부인하는 이단임을 잘 드러내는 설명이었다. 그 같은 사제왈, 그건 성모 마리아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오시려고 타고 오신 우주선이랍니다. 마리아의 자녀들이라니, 아니 그럼 하나님께서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 그리고 두 누이들을 부활이라도 시켜주셨단 말인가? 그리고 그들이 코바다 이리아에 모였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 및 몇몇 누이들이 다 그분의 어머니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시편 69편 8편. 누가 이 자리에 사제 한 분 불러 모셔보지 그래. 머저리 같은 카톨릭 신자 하나가 말하기를 그 고운 눈송이들은 마리아가 사방에 뿌려주는 꽃잎들이라고 했다. 그것도 갑순이와 을순이가 그런 게 아니다. 힐러리나 사라가 차라리 어떤가? 아니라고. 그러면은 아이시스나 아스타테, 릴리즈나 헥테이트 혹은 비너스나 다이아나라면 어떤가? 아무튼 3만 명의 카톨릭 이단 집단 사람들이 보았다는 마리아는 또 하나의 태양처럼 보였다고 한다. 나중에 가장자리가 날카로운 원반이었음이 판명되고 말았지만 말이다. 이것은 그레고리, 알퀸, 페펜, 세네카, 키케로 등의 눈에도 그랬던 것처럼 대단한 장관이었으리라. 그것은 오크 나무 위에 나타났다. 그것은 납작하고 매끄럽고 진주처럼 윤기가 있었는데 잠시 동안 갈지자로 왔다 갔다 하더니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고 나서는
몇 가닥 휘황찬란한 빛을 방출하고 나서 핏빛처럼 붉게 변하고는 공중으로 수직 상승하더니 4초도 안 되어 시야에서 사라졌다. 마리아여, 놀라우신 마리아여, 당신의 UFO는 안녕하신지요? 휘황찬란한 빛을 바라며 빙빙 돌아가는 윤기나는 진주들이여, 그리고 언제나 홀딱홀딱 잘 속아 넘어가는 젖먹이들이여. 질문이 하나 있다. 4억 명의 카톨릭 교도들이 모두 동시에 마리아에게 기도드리고 있을 때 필리핀, 스페인, 멕시코, 이탈리아, 그리고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전역에서 UFO 안에 타고 있던 그녀는 공중 서커스를 보며 스릴을 즐기는 사람들 앞에서 묘기를 부리며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이 고약하고 못된 마리아여, 그대를 향한 기도자의 삶을 이렇게 깔보다니 자매에게 수치감이 있을지어다. 그것은 고약한 짓이었도다. 고해 신부에게 찾아가 참여하기 위해 어찌해야 할지를 여쭈어나 보는 게 어떨지. 마리아는 오히려 진동하며 회전하는 구형의 빛에 지금까지 연관돼 왔다. 수년 동안 그녀와 손을 잡았던 연합 세력들이 그녀로 하여금 히틀러의 검은색 메르세데스 승용차나 그룸레이크 지역의 검은 리무진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도록 만들어 놓았다. 자동차가 발명된 이후로 리무진을 연구차로 이용하는 것이 하나의 전통이 돼 왔다는 사실은 다 아는 바다. 연구차는 전통적으로 검은색이다. 유럽에서 500년도 넘게 연구차를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아는가? 유럽 사람들은 그것을 검은 마리아라 불렀다. 연구차 검은색 마리아가 곧 검은 마리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 카톨릭이 검은 것은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검열을 받은 한 건의 뉴스가 최초로 알려준 사실은 독일 사람들이 1933년 물에 빠진 외계인의 비행 물체를 구조했다는 것이었다. 그 후 영국 군함 한 척이 발보아 근해에서 회색 종들과 조우하게 되었지만 1934년 그 비행 물체를 건져 올리지는 못했다.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의 서곡으로 오선 웰스가 급기야 세계대전이라는 책을 내놓게 된다. 이것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의 시작이 되었는데, 예컨대 별들의 전쟁, 스타워즈, 스타트렉, 침입자들, 인베이더스, 외계인들, 에일리언즈, 외계에 무엇인가가 존재한다. 우주 오디세이, 스페이스 오디세이, 8차원의 북하루 반자의 모험, 근거리 접촉, 클로즈 엔카운터스, 시체를 훔쳐가는 침입자들 등의 영화들이 줄을 이어 제작되었다. 1938년 이후 지금까지 우리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믿게끔 훈련이 되어 왔다. 1944년 한 대의 영국 공군 폭격기 옆으로 원반 하나가 접근해 왔다. 그 원반은 약 20분 동안 그 폭격기 곁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었다. 1945년 2월 23일 쿠벨 블리츠라 불리던 한 대의 독일 비행기 엔진이 해체되어 남극으로 실려갔다. 그 비행기는 1946년 이전에 벌써 시속 1250마일이나 되는 속도로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을 갖고 있었다. 소문에 의하면 독일의 SS 정보 장교들이 남극의 지하기지와 접촉을 가졌었다고 한다. 남극에 계속 머물기로 되어 있지 않았던 그 SS 정보 장교들은 CIA 국장 알렌 덜러스의 충고를 받아들여 거기에 계속 잔류하게 되었다. 한스 카물러 장군이 수명의 SS 정보 장교들을 남극의 지하 동굴로 소개시키는 한편 폰 브라운과 그의 동료들이 뉴멕시코주의 화이트 샌즈로 불려갔다. 1946년 SS 대원들은 다 알다시피 때때로 검은 셔츠 부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것은 언스트 로엠의 갈색 셔츠 부대에 비견된다.
그러나 그 기원은 원래 로마 카톨릭 교도 무솔리니 치하의 로마 카톨릭 파시스트에서 유래된 것이었다. 로마 카톨릭 신자였던 히틀러가 친히 채택한 색깔이 검은색이었는지라 당시 SS 대원들에게 검은색 모자에 검은색 유니폼을 입혀놓는 것은 당연한 처사였다. 또 이들의 모자에는 X자형 뼈다귀 위에 해골이 그려져 있었다. 이 부대들을 토스코프, 죽음의 머리라는 뜻의 부대라 불렀다. 미국의 어느 대학 내에 해골협회라는 덜 떨어진 녀석들의 비밀단체가 결성되었는데 이것들이 또 얼간이 같은 기장을 내걸었다. 한때 CIA 요원이었던 부시 대통령도 이 조직의 일원이었다. 이 기장은 바로 해적선들이 달고 다녔던 졸리 로저라는 것이었다. 해적기. 검은 깃발에 하얀 해골과 하얀 뼈다귀가 X자형으로 그려져 있는 그 깃발 말이다. 검은 것은 아름답다란 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지어다. CIA 두목 알렌 델레스는 1946년 나치 SS 부대의 라인할트 겔렌 장군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함으로써 이 작자가 CIA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1947년 이후 CIA의 주요 기능은 소위 UFO 레드 보안이라는 것이었다. 1948년에서 1950년 사이에 MJ-12라는 특별팀이 CIA 내에 조직되었는데 그 어떤 자라도 UFO를 목격했다고 보고해오면 그것을 모두 환각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위험한 거짓말로 몰아붙이는 공작을 꾸미는 것이 이들의 임무였다. 1947년 사인 프로젝트가 무르익어가자 이 계획은 오즈마 프로젝트로 진전되었는데 그 임무는 외계에 존재하는 생명체의 흔적을 추적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 기구는 그렇지 프로젝트로 또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유인즉 1947년 토마스 만텔이라는 사람이 UFO와 조우하고 난 뒤 살해되는 사건이 터졌기 때문이었다. 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MJ-12는 곧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는데 이 비상사태라는 것이 그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었다. 공중사항 사령부 요원들에게는 그들이 입수한 정보들을 모두 MJ-12에 넘기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는데 이것은 그러한 정보들이 언론에 새나가기 전에 미리 조작해 놓을 필요가 있어서 취한 조치였다. MJ-12에 대해서는 뒤에 더 언급하겠다. 1947년은 미 공군 때문에 펼쳐지는 코미디가 절정을 이룬 해였는데 스미스 대령과 레이시 대령 같은 사람들이 형편없는 거짓말쟁이요 겁쟁이인데다가 전문적인 코미디언들로 낙인이 찍혔던 때였다. 미 공군의 토마스 만텔 대위는 F-51기를 몰고 켄터키 군맨 미 공군기지 근처 상공을 비행하던 중 1947년 1월 7일 UFO와 조우하게 된다. 그는 1만 피트 전방에 UFO가 포착되었음을 무전으로 계속 보고해왔다. 그는 계속 2만 피트까지 그들을 추적해 가다가 구름 속에서 실종되고 만다. 몇 분 후 그의 기체가 지상에 추락했다. 그와 함께 추적에 합류했던 2대의 비행기는 그가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지만 그런 뒤로는 그를 다시 볼 수가 없었다. 그가 보내온 최종 보고는 금속 물체처럼 보이고 그 크기가 엄청나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에 대한 공군 당국의 해명, 공군이 당신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음을 당신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주 간단했다. 만텔 대위는 금성까지 도달하려다 그만 불행하게도 죽고 말았다가 전부였다. 20세기 대학 교육이라는 것도 다 이런 꼴이 되고 말 것이다. BC 2000년에서 BC 400년에 걸친 그리스 신화 전체를 통째 다 들어보아도
이처럼 맹랑한 넋두리는 없었고 이처럼 환상적인 신화 얘기가 또 없었다. 1947년은 정말 풍작을 이룬 해였다. 1947년에 CIA가 공식적으로 창설되었다. 같은 해 1947년에 UFO 출몰 지역, 콜로라도 남서부, 뉴멕시코 북서부, 유타 남동부, 중심을 가로지르는 666번 고속도로가 건설되었고 미 공군성이 신설되었으며 EG&G라는 정부 1급 비밀 군사산업 하청업체가 창립되었다. 아도왕의 위풍당당한 12명의 원탁의 기사가 조직된 것도 같은 해 1947년이었다. 2대의 비행 접시가 추락하고 그중 한 대의 잔해가 FBI 당국이 조사에 착수하기도 전에 뉴멕시코 로스웰로부터 라이트 패터슨 기지로 이송된 직후 사인 프로젝트가 수립되었던 것도 바로 1947년이었다. 1953년 펠릭스 몬시아 중위가 UFO와 충돌한 후 실종되었다. 그와 UFO 모두 킴 로스필드의 레이더가 추적하고 있었다. 이 레이더는 이때 최초로 실용에 들어갔던 아주 특별한 레이더였다. R.R. 윌슨 중위와 함께 몬시아 중위는 F-89기를 몰고 비행하던 중 기체 폭발과 함께 실종되었는데 기체나 시체는 물론 손바닥만한 잔해 조각 하나 발견되지 않았다. 1956년 7월에 미네소타의 들루스에 있던 공군기지에서는 V자형의 편대를 이룬 가운데 시속 9,000마일로 비행하고 있던 10대의 비행 접시를 추적하고 있었다. 컨든 보고서에 의하면 들루스 공군기지의 요원들은 모두 정신신경증 환자들이었다. 컨든 박사도 정신신경증 환자였다. 1968년의 일이다. 와이오밍주 라라미시의 한 의사였던 R. 레오 스프링클 박사가 진찰 중 한 부인의 진술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녀가 세워놓은 자동차 앞쪽에 UFO 한 대가 착륙하고 한 생물이 나오더니 자기 차 앞으로 다가오더라는 것이었다. 그 생물은 사팔뜨기 눈이었다고 한다. 그러자 몇 마리의 생물이 더 나타났다. 우리는 검은 연기를 뒤따라 숲으로 들어갔어요. 또 검은 것은 아름답다로군. 그들의 피부는 검은 고무 같았죠. 또 검은 것은 아름답다. 그리고 물고기 비늘처럼 거칠거칠했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다. 이런 일이 있자마자 그녀의 증언은 즉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1970년의 일이다. 탐사 시 공항 레이더는 2대의 UFO가 지정 비행 코스 안으로 비행에 들어오는 것을 포착했다. 관제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창밖의 그 UFO들을 목격할 수 있었다. 미 공군 당국은 발칵 뒤집혔다. 1957년 8월 14일 2명의 베테랑 조종사 아라브소 대위와 수아레스 대위는 시속 약 160마일로 C-47 수송기를 몰고 고도 5,700피트 상공을 비행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상층부가 반짝반짝 빛나는 원반처럼 생긴 물체가 그들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러자 또 갑자기 무선이 고장나 버렸고 비행 접시가 윙 하고 그들 옆을 지나가자 비행기 엔진이 후두둑거리더니 기내의 모든 전등이 침침하게 어두워졌다. 1957년 11월 2일 텍사스주 리블랜드시의 보안관은 부보안관 및 그 외 2명의 목격자들과 함께 청록색 빛을 발하는 물체 하나가 고속도로 위에 착륙하는 광경을 보았다. 그리고 그 물체는 빨간색으로 변했는데 그러자 보안관 일행이 타고 있던 자동차의 라이트가 모두 꺼져버렸다. 제너레이터까지 먹통이 되고 말았다. 그 물체는 길이가 200피트나 되는 UFO였다. 이와 동일한 UFO가 60년 전에도 캔서스주 르로이시에서 목격된 일이 이미 있었다.
그때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 모두가 술에 취해 있었던 것이라고 간단히 처리되고 말았지만 이들 말고도 같은 날 밤 4명의 다른 목격자들이 같은 보고를 해왔는데 그 4명 역시 모두 술에 취해 있었다. 샌프란시스코 북동쪽 60마일 지점에 붉게 빛나는 C가형의 물체가 나타났다. 이 물체를 본 사람들이 10수명에 달했지만 그들 역시 모두 술에 취해 있었다. 농담이다. 이번에는 아무도 술에 취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물탱크 너머로 같은 광경이 5번 목격되었다. 이번에도 셔머 씨가 포함된다. 1966년 12월 로데아일랜드의 뉴포트시에 살던 존 호프 씨는 UFO에서 나온 외계인과 조우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나왔다. 그는 여러 해 동안 별별 사람들을 다 보아왔지만 이들처럼 생긴 작자들은 처음 보았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은빛 나는 옷을 입고 있었고 피부는 금속 같았으며 두 눈은 사팔뜨기인데다가 목소리는 쇠소리처럼 들렸다. 여자들은 덩치 좋은 북유럽 여자들 같았는데 한마디로 끝내주는 여자들이었다고 호프 씨는 말한다. 수년 전에 보아스 씨가 주장했던 것도 이와 똑같았다. 백금발의 여성들과 성적 접촉을 갖는 동안 한 명은 겨드랑이에 붉은 털이 나 있었다. 보아스는 그녀에게 키스를 한 번도 못했는데 그가 키스를 하려고 대들면 그녀가 턱을 살짝 물더라는 것이었다. 에버렛 클라크가 만났다고 주장하는 외계인들은 1961년 9월 테네시주 단테시에서 마치 독일 군인들처럼 말을 했다고 한다. 그들은 얼굴이 창백했고 회색빛 옷을 입고 있었으며 그중 한 명은 독일의 SS 장교처럼 보였는데 이자는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다. 어리둥절할 것 없다. 그 녀석은 아마 암시장에서 그 재킷을 한 벌 사 입은 모양이니까. 검은 것은 아름답다. 1959년 2월 26일 영국의 스탠모어에 소재한 왕립 공군 본부의 관제탑에 종사하던 공항 관제사가 빛을 발하는 주황색 비행 접시를 20분 동안이나 목격했던 일이 있었다. 크기와 광도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불빛 하나가 대단한 속도로 공중으로 치솟아 올랐다고 그는 말했다. 그에게는 미국 트래비스 공군기지에서 일하고 있는 똑똑한 미국인들처럼 곁에서 조언해 줄 만한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실제로 본 그 물체가 금성이었다고 주장할 수는 도저히 없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다간 그 밖의 보고서들 가운데 100분의 1도 다 예로 들 시간이 모자라겠다. UFO에서 회수한 외계인들의 시체들을 회생시키는 작업이 시작되면서 1948년, 1951년 그 시체들은 오하이오주 테이튼시에 있는 라이트 패터슨 공군기지에 일시 보관되었다. 끝내 흘러나오고만 정보에 의하면 그들이 회생시킨 시체들이 실은 진짜 시체들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온 이후로 CIA가 적극 비밀작전에 개입하여 거짓말투성이의 해명들을 계속 공표해 왔는데 누군가가 너희에게 말해줄지라도 당신은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낱낱이 밝혀내 알려주리라. 그런데 CIA는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무엇 때문에 쓸 것인가 하는 아무런 규정이 명기되지 않은 채 연간 20억 달러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CIA는 치외 법권인 것이다.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는다. 납세자들의 세금을 이런 식으로 마구 쓰는 편취 행위를 일컬어 아주 유별난 이름을 붙여 부른다. 그것이 곧 흑색 기금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논했던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정부가 최초로 공식 조사를 시작한 것이
1948년 1월 22일이었다. 이 조사는 미 공군 당국이 맡아서 진행했는데 나중에는 미 공군은 아예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농담이 나오고 말았다. 미 공군은 아르헨티나로 꺼지고 말았던 것이다. 이 조사 계획이 바로 사인 프로젝트였다. 수차례에 걸쳐 긴 회의를 열고 또 수집한 자료들을 놓고 장시간 토의를 거친 끝에 미 공군 당국은 다른 세계로부터 온 비행 물체들이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1930년경의 미국인 퀵 헨리가 나타난 것이다. 그 헨리라는 작자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막강한 공군의 우두머리, 미국 공군 사령관 반덴버그 장군의 몸을 입고 다시 나타난 것이었다. 이 친구는 앞뒤 가리지 않고 모든 정보, 모든 자료, 모든 목격자, 모든 증거, 그리고 모든 발견사항 등을 몽땅 부인하고 나오는 것이었다. 무슨 근거로? 물론 정략적 이유였다. 이 친구는 미국 국민들에게 미 공군 내에 종사하고 있는 20세기 대학 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알퀸이나 세네카, 셰익스피어나 콜럼버스, 키케로나 그레고리, 플린이나 헤로디안, 그리고 아첨꾼 율리아누스처럼 모두들 사이코로 비춰지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다. 1949년 터무니없고 넉빠지고 무식하고 미신적인 대학 교육을 받은 공군 장교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여 그렇지 프로젝트를 논하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가 1952년에 와서 블루북 프로젝트로 격상되고 컨든 박사라는 대학 교수에게 위임되었는데 이자 역시 터무니없고 넉빠지고 무식하고 미신적이고 대학 교육을 받은 우상 숭배자였다. 컨든 박사가 이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면서부터는 이제 진짜 지성인들이 모여서 지적인 조사에 착수했으니까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그대로 믿어도 좋겠구나 하고 어리석은 미국 국민들은 생각하게 될 판이었다. 무식한 날품바리들 대신에 지적인 지성인들이 이 일을 맡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진상을 파악할 수 있게 되겠지 라고 할 만도 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를 최종 마무리하면서 청문회를 열기 위해 전문위원회 구성 멤버들을 뽑게 되었는데 세상에 CIA들이 그 전문위원들을 뽑게 돼 있었다. 컨든 보고서 하나를 작성하기까지 52만 3천 달러라는 돈이 들었는데 이 돈은 다 납세자들에게서 뜯어낸 돈이지만 콜로라도 대학에 그 보고서 출판 이권을 넘기고 거기서 로얄티를 받아 챙기게 된 것은 공군 당국이었다. 지성인들이 일사천리로 진행한 조사 내용을 담아놓은 이 우스꽝스러운 보고서는 500건의 사례들 가운데 겨우 59건에 대해서만 손을 댄 것이었고 그 가운데서도 철저히 파헤쳐진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미국 과학문화 아카데미가 질의서를 제출하였더니 공군 당국 그 프로젝트는 영구히 종결되었음. 모든 목격자들은 거짓말쟁이들이었거나 기만당했던 자들이었음이 판명됨. 끝. CIA 전문위원회는 CIA가 불러주는 대로 결론을 내렸는데 그 내용인즉 미확인 비핵물체 따위는 존재하지도 않았음. 우주인 따위도 존재하지 않았음. 그리고 미국의 진짜 안보 위험은 늑대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쳐댄 괴짜 광신자들로부터 초래되었음. 이게 전부였다. 그들이 속아 넘어간 거짓말쟁이들이라고 지칭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14명의 과학자 및 기사들, 40명의 공군 조종사들, 해군성 장관, 그리고 카터 대통령까지 포함돼 있었다.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기간 중에도 15건의 목격 사례가 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UFO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었다.
컨든 박사님께서는 1965년 이전까지 촬영되었던 모든 사진 증거들 또는 목격자들의 생생한 목격담들을 눈 하나 깜짝 않고 몽탕 폐기해버렸던 것이다. 목격 사례들만은 조사해야 된다고 찰스 베넷이 주장했는데 카톨릭 CIA를 위해서 하는 말이었는데 그 이후로 그런 종류의 목격 사례들은 모두 평화와 안보를 해치는 국가적 위협으로 분류하게 되었고 따라서 그런 일들은 모두 제압되지 않으면 안 될 판이었다. 경찰국가 건설 사업을 밀고 나가기 위하여 CIA는 현재 로마 가톨릭 신자 프리 사나에서 운영되고 있는 FBI가 UFO 목격자들을 수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CIA 내의 건방지고 무식하고 거짓말투성이며 넋빠지고 어떻게 손쓸 수가 없는 대학 교육을 받은 급진주의자들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가운데에 진짜 지성인들로 구성된 국립공중현상조사위원회가 결성되었다. 국립공중현상조사위원회 NICAP는 자기네가 담당하고 있던 업무에 대한 국회 청문회에 대비하여 자료를 준비해왔는데 막상 청문회가 열리자 그들 자신이 뽑은 국회의원들에게 그 어떤 사진이나 증언들을 마음대로 제출할 수가 없게 되고 말았다. CIA가 미리 개입하여 꼼짝 못하게 해놓았기 때문이었다. NICAP는 곤혹스러웠지만 로마 가톨릭 신봉자 CIA가 의회를 맡기로 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광신적이고 마음 놓을 수 없는 거짓말투성이 대학 교육을 받은 CIA 요원들이 한 가지 묘안을 짜냈는데 그것은 195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UFO의 출처가 다름 아닌 소련이었다고 몰아붙이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UFO 조사를 위한 기금 조성에 뉴욕의 권위 있는 브룩스 클럽으로부터 협력하겠다는 동의를 받아내게 되었다. 그러나 1995년 러시아는 이미 UFO 문제와는 아무 관련도 없는 것으로 판명돼 있었다. 그런데도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서 연간 20억 불의 자금을 인출하게 된 것이다. 1953년경 CIA 당국은 프린스톤 대학 캠퍼스 내에 있는 낯속은 클럽에서 2차 회의를 열었다. 프린스턴 대학의 지성인들과 브룩스 클럽의 학식 높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보려는 속셈이 그 이면에 깔려 있음이 분명했다. 그들은 대언론 계획 볼다리를 끌어놓을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모든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반지성적인 무식한 문맹자들이나 UFO를 믿는다는 사실을 확신토록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러한 활동에 매달려 있는 동안에도 한편에서는 거대한 비행물체가 지상 5,000마일 상공의 궤도를 선회하고 있는 것이 미 공군 레이더에 잡혀 삐 소리를 내며 경고음을 발한 사건이 13건이나 발생했다. 이 광신적이고도 썩어 빠진 CIA는 와일드로 알려진 로마 가톨릭 신자 빌 도너만에 의해 창설되었다. 빌은 히틀러의 추기경이었다가 나중에 교황 피오 12세가 된 유니기오 파첼리로부터 훈장까지 받게 되었다. 파첼리는 모든 주교들과 사제들로 하여금 아돌프 히틀러를 지지하도록 명했던 바로 그 배신자였다. 이 자는 히틀러와 정교조약을 맺었고 사실상 이 정교조약을 끝내 파기하지 않았으며 히틀러를 결코 파문하지도 않았던 자였다. 1944년 세계대전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동안 이 두 얼굴을 갖고 두 개의 혓바닥으로 일구이연하는 교황 나으리께서 빌 도노반에게 제3국의 적이었는데도 실베스터 대십자 훈장을 수여했던 것이다. 필자가 메리 멜로디라는 노래를 기억하건대 실베스터는 한 마리 고양이였다. 검은 고양이 말이다. 검은 것은 아름답다. 1941년에서 1943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와일드 빌리는
영국 OSS 및 카톨릭 캐나다의 OSS와 선이 닿아 있었는데 이 기관이 훗날 이른바 OSI와 CIA로 가지를 치게 된다. 1942년에는 이것이 전시정보기관으로서 스파이 업무에만 관계하고 있었다. 세계대전 후 해리 트루만은 위기 상황이 끝났기 때문에 이 기관을 해체하려고 했지만 바티칸 당국은 공산주의가 국제적으로 교황 통치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 상황은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오는 바람에 결국 카톨릭 CIA가 여전히 업무 진행 중으로 남아있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 업무는 물론 바뀌었다. 1947년부터 CIA는 국가전복기도, 혁명 봉기, 뇌물, 정치, 암살 등등에 관여하다가 결국에는 마약 거래까지 관계하게 되었다. 그런데 UFO는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들어와서도 계속 목격되었지만 마침내는 전 세계적으로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 모든 정부기관들은 이러한 목격 사례들을 은폐하기 위한 과학적인 자료들을 쓸어 모으느라 24시간 근무 체제를 지속해 나갔다. 이를 위해서 언론 매체 근본주의자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전폭적으로 100%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1947년에 검은 옷을 입고 있는 몇몇 수상한 자들이 출연했다. 그들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암살 현장에 출연했었고 또 케네디 암살 현장에도 나타났었다. 그런데다가 UFO를 목격했다는 사람들로부터는 끊임없이 신고가 꼬리를 물고 들어왔는데 그런 신고를 하는 즉시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 집을 찾아와 위협하면서 더 이상 그 문제를 물고 늘어졌다가는 살아남지 못할 줄 알라고 협박을 가해왔다는 신고가 또 꼬리를 물고 접수되었다. 그러나 ACLU는 전혀 입을 열지 않았고 FBI도 전혀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법무성 자넷 레노는 엉뚱하게도 KKK단 조사에만 바삐 돌아가고 있었다. KKK 단원들은 흰옷을 입었는데도 말이다. 그런 뒤 넬리스 레인지라는 기구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공군 비행기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외계 기술 평가 업무를 위해서였다. 1949년 3월 3일 국방장관 제임스 포레스탈은 UFO 조사를 요구하고 나왔다. 저런 절대로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는 곧 사임 압력을 받게 되었고 그 이유인즉 그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것이 CIA의 견해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제임스를 베데스다 정신병원에 수용하고 말았는데 그의 형이 그를 퇴원시키기로 했던 바로 그날 그는 침대볼을 찢어 목에 감고 16층의 병실에서 우발적으로 창밖으로 뛰어내렸다. 자살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로버트 딘 상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라이맨 렘니처 장군 산하에 있던 나토 사령부에 발령받아 복무하고 있었는데 1960년경 UFO에 관해서 12인치 두께나 되는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그 보고서는 비행 접시 모양의 물체들이 동독 상공을 빠져나와 영국 해협 쪽으로 비행하는 사건이 수차례 있었는데 그때마다 미국과 소련이 서로 교전 상태로 들어갈 뻔했었다고 진술하고 있었다. 그 보고서 부록에는 모두 죽어있는 12구의 작은 시체들 사진이 곁들여 있었다. 그 시체들은 마치 과자들을 쪼개놓은 것처럼 보였다. 그것들은 어떤 생물의 복제품들이었다. 그들에게는 배설기관이나 생식기관이 없었고 그들이 타고 왔던 기체는 6조각으로 분해되어 어디론가 운송되었다. 소문에 의하면 그 기체가 오하이오주 테이튼 소재 라이트 패터슨 공군기지로 항공 운수되었다고 전한다. 훗날 NICAP 측에서 그 공식 문서의 소재에 대해 질의해 왔을 때 독일 공군 사령관
레이니어 오토 대령은 우리에게는 그런 문서가 없다. 만약 미국 측에서 그 문서를 보관하고 있다면 그 문서는 절대로 공개되지 않을 것이다고 짤막하게 답변하는 것으로 끝냈다. 보도의 자유는 어디로 갔단 말인가? 보도의 자유란 전미 흑인 지위 향상협회, CIA, 마약 단속국, BATF, IRS, 국세청, NSA, 국가안전국, 그리고 CFR, 대외관계위원회 같은 기관에서 보도하기를 원하느냐 아니냐 여부에 따라 적용되기 마련이다. 미국의 모든 불법 기관들은 당신을 짓누르는 법률들로부터 치외법권이다. 총기단속법이란 것도 준법 시민들에게나 적용되는 법률이지 자넷 레노라든가 메첸바움 상원의원 같은 무법자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법무성이 집행하는 법률이 50개의 법률 중 1개는 법률도 아니었고 돈을 벌기 위해서 고안해낸 위헌적인 통치행위 내지 규제행위였다. 법무성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워커 장군이 변호사와 접촉 한번 못해보고 접촉은커녕 전화도 못해본 채 체포, 구금되었다든가. 뉴올리언스 마피아 두목 카를로스 마르셀로가 야밤에 납치당하여 강제로 구인되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불법적인 처사를 자행한 자가 바로 보비 케네디 법무장관이었다. 로마 카톨릭은 파시스트 형태의 기독교이다. 법무장관 보비는 그의 형 존 F 케네디와 마찬가지로 카톨릭 신자였는데 이자는 미시시피주 방위군으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시민들을 향하여 발포할 수 있도록 국가적 승인을 했던 자였다. 1979년 레리 브라이언트인가 하는 사람이 이끌던 버지니아주의 한 단체가 보도의 자유에 따라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권리 획득을 위하여 CI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었다. 그 즉시 당국은 아주 날쌘 반응을 보여왔는데 먼저 NSA 같은 국가안전기구로부터 허락을 받으라는 요구를 해왔던 것이다. 연방법원이 NSA 측에 대하여 이들이 요구하는 문서를 제공하도록 명령을 내리자 NSA 측에서 239건의 문서를 내놓았는데 그 239건의 문서 중 CIA 측에서 나온 문서는 겨우 23건밖에는 되지 않았다. 바로 이런 점을 이 단체가 조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나머지 216건의 문서들도 그 어느 것 하나 NSA 측 문건이 아니었다. 미 연방법원도 NSA나 CIA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연방법원은 학교에서 기도를 한다든지 당신이 자녀들에게 매질을 한다든지 거리에서 전도를 한다든지 하는 따위의 대회에서만 통제를 할 수 있고 또 당신의 모든 자산을 압류하는 행위를 비호하는 데에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이다. 그들은 CIA나 NSA 같은 기관들은 손도 대지 못한다. CIA와 NSA 측이 그 다음 세 번째로 저질렀던 사기 행각은 9건의 문서들을 공개하는 일이었는데 그중 UFO와 관련된 문건은 하나도 없었다. CIA와 NSA 측은 UFO 문제를 다룬 90건의 비밀 문건들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연방법원 재판관들은 그 누구 하나 감히 입도 뻥긋할 수가 없었다. 이 비밀 문건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햇빛을 본 적이 없었고 미국의 언론기관들 중 어느 한 기관도 단 한 건의 문건 중 단 한 줄의 글도 읽어본 적이 없었으며 그 누구 하나 이에 대해 불평 한마디 한 적도 없었으려니와 그걸 한 번만이라도 좀 보자고 요구한 적이 없었다. 언론 매체들이 하는 짓이야 다만 근본 문제를 다루는 일일 뿐이니까 그렇겠지만 브라이언트 단체가 정보를 네 번째로 다시 요구하고 나서야
그들은 마침내 UFO에 관한 보고서 하나를 입수할 수 있었다. 그 보고서는 21페이지로 돼 있었는데 582줄의 문장 가운데 412줄이 새까맣게 지워져 있는 것이었다. 새까맣게 말이다. 역시 검은 것은 아름답다니까. 당신은 진짜 음모 한 가지를 정말 알고 싶은가? 필자가 한 가지 알려주겠다. 빅밀 경찰이 연방 공무원 전체의 90% 이상과 4개의 TV 방송국 그리고 국립공영방송국을 주무르고 있는 경찰국가 한 나라를 필자는 당신에게 보여줄 수가 있다. 보고서의 75%를 새까맣게 지워놓았다고 해서 UFO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한국전 때 비무장지대에서 전투에 참가하고 있던 공군 조종사들은 거기서도 UFO를 목격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얼간이 전투기들이라고 불렀다. 요즘 와서는 UFO에 대하여 백악관에 날아들어오는 지리들에 대해서 나사가 답변을 해주어야 할 중심기관이 되었다. 그러나 나사 측은 자기들이 UFO 같은 것에 대한 여하한 조사 업무와도 관련이 없고 또 그 어떤 정부기관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주장한다. 이 말은 문서 2 제78에서 1호라는 문서 가운데서 1973년 7월 16일에 행한 나사 본부장 조지 브라운 장군의 언급에서 인용해 온 것인데 이 문서는 워싱턴에 소재한 나사 본부가 작성한 정보 문서였다. 본부장 나리께서 개처럼 비겁하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그는 또 UFO 업무와 관련하여 공군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가 거론된 적이 있는지 여부조차도 본인은 모른다. 이 비행물체들은 그 누구도 UFO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것은 적 헬리콥터들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것들은 야간에만 목격되었고 그것도 몇몇 특정한 지역에서만 목격되었을 뿐이다. 라고 덧붙여 말했다. 이 언급은 1968년 베트남의 비무장지대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것이었다. MJ-12는 위대한 국제사회주의자 조지 마샬이 조직했는데 1947년 이자는 중국과 한국 그리고 유고슬라비아를 팔아넘긴 장본인이었다. 이 기구는 원래 로즈웰 막델라 지역 비행 접시 재등장 사건에 대한 자료들을 연구할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그 당시 1950년까지 CIA의 두목은 로버트슨 위원회를 추진했던 바로 그자였는데 컨든 박사의 블루북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가 있다. 1947년 7월 2일 뉴멕시코주 막델레네시 근처 산 어거스틴 평원에 UFO 한 대가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미국민들이 이 이야기를 입 밖에 꺼내지 못하도록 어떤 공작을 펼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이 추락 사건은 비행 중인 비핵 접시들이 장착하고 있던 어떤 장비에 우리 측 레이더가 전파가 간섭을 일으킴으로써 야기된 것이었다. 그 재등장 사건이 터진 다음 날 음모자들 내부에는 대대적인 기구 재편성 작업이 실시되었다. 나사 측은 미국 우장성을 포함한 미국 내 모든 통신 업무를 완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원하였고 CIA 측은 모든 언론 보도를 검열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했다. 그들은 또 그 누구라도 자신의 지위를 이탈하여 정보를 흘리는 자에게는 먼저 구두 경고를 보낸 뒤 위협을 가하고 그것도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투옥시키거나 정신요양소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게 아니면 살해해버리거나 혹은 납치하여 감시하에 지하 강제노동에 종사토록 하면서 장기 이식을 포함하여 전자장치로 기억상실을 초래하도록 하는 등의 최종 조치가 채택되었다. 음모는 더욱더 깊어가고 있었다.
그렇지 프로젝트가 종료되자 이러한 사항들에 대하여 14건의 보고서가 작성되었거니와 제13호 보고서는 특히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었던지라 착한 MJ12는 이 보고서를 언론에 흘려보낼 수가 없었다. 그들은 그 정보를 변형하여 MJ1949-0478호로 수정해서 발표토록 계획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그마저 하지 않았다. 그 계획은 30일도 채 안 되어 폐기되고 말았다. 미국의 언론 매체들은 그 어느 한 곳 이에 대해 언급하거나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추적하지도 않았으며 그들 모두가 라이프, 타임, 뉴스위크, 룩, 내셔널 지오그래피, CBS, MBC, ABC 뮤추얼 등 이 문제를 불에 달구어진 쇠떡이인 마냥 내동댕이 치고 말았다. 그들은 모두 한패거리 결탁자들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MJ12는 아도왕 폐하의 12명의 원탁의 기사들을 의미한다. 이 돌대가리들은 자신들이 충성스럽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요한계시록 17장 12절. 자신들이 바로 흑가면을 쓴 귀족들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1951년 CIA의 로마 카톨릭 두목 알렌 델레스는 CIA가 사용할 목적으로 산도스 연구소에 1천만 달러어치의 LSD, 정신분열 현상을 일으키는 환각제를 주문했다. 1952년 7월에 나사 측은 시그마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계획에 착수했다. 그들은 10대나 되는 비행 접시가 추락하는 바람에 이 계획에 착수하게 되었는데 이삭줍기식으로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이번 추락 사고로 26명의 외계인들이 사망했고 4명만이 생존했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이 터진 것이 컨든 박사와 대학 교육을 받은 지성인들이 블루북 프로젝트를 위하여 콜로라도에 집결한 때와 때를 같이 한다는 점을 독자들은 눈치채고 있을 것이다. 독자들도 알다시피 UFO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들이 사건 은폐에 관련되었던 CIA나 FBI, IRS, DEA, BATF, NEA, ACLU, NAS, 그리고 기타 연방기구들이 내놓은 그 어떤 선전들보다도 훨씬 더 신뢰성이 있었다. 목격 신고들이 꼬리를 물고 나오면서 그 사실성이 굳어지고 있었는데 이런 신고들은 맨 처음 개인적으로 몸소 체험한 사람들의 실제 목격담이었던 것이다. 연방기관들과 언론 매체들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정보들은 모두 김 빠진 내용들 뿐이어서 마치 열풍으로 잔뜩 부풀어 오른 기구에서 여분으로 조금씩 새 나오는 더운 김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오하이오주 제니스빌의 랄프 리턴은 1965년 11월 13일 UFO 한 대를 사진 찍는 데 성공했다. 그 UFO는 직경이 20피트였는데 약 50피트의 고도 위를 아무런 소음도 내지 않고 비행하고 있었다. 랄프 리턴은 그 물체 사진을 석 장이나 찍었다. 댄과 가렛 자로슬라브는 1967년 1월 9일 미시간주 산클레어에서 최신형 폴라로이드 사진기를 이용하여 오후 2시 30분경 UFO 한 대를 넉 장이나 사진 촬영했는데 그 사진들이 어찌나 잘 나왔는지 모른다. 노스웨스트 대학의 알렌 하이넥 박사는 그 사진들을 보고 도저히 날조된 것으로 볼 수가 없군요 라고 말했다. 1958년 9월 29일 나이키 미사일 기지에서 일하던 몇몇 사람들은 번쩍이는 UFO 한 대가 라크랜드 공군기지에 착륙하고 또 이륙하는 광경을 목격했다고 신고해왔다. 그 즉시 한 사람의 여론장교가 신문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인즉 그건 트랜스미션 연결장치를 수리하고 있던 트럭 꼭대기에 전기 용접기 불빛이 비쳤던 것뿐이랍니다. 그는 새빨간 거짓말쟁이였다. 발전소 측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한마디로 부인하고 말았다. 그래서 그 거짓말쟁이는
말을 바꾸어 말하기를 그건 한 농가의 창고에 설치돼 있던 200와트짜리 전등이었어요. 라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그 농가 창고를 찾아가 조사해 보았더니 사용하지 않아 폐허가 된 지 이미 5년이나 되었고 전기 배선조차도 돼 있지 않았다. 공공정보도 거짓말투성이고 공공방송도 마찬가지이다. 공공보도기관이란 말짱 거짓말투성이다. 그들은 모두 음모로 결탁돼 있단 말이다. 1965년에 또 다른 UFO 목격 신고가 들어왔는데 공군 당국은 행성이었다고 발표했다. 그들은 그게 무슨 행성이었는지 추측을 꾸며내야 했는데 주피터나 리게이 아니면 카펠라였거나 베델게스라고 꾸며댈까 하다가 결국 그 당시 모두가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알데베렌센 행성으로 낙찰되었다. 그들은 거짓말을 했다. 그들은 아돌프 히틀러나 짐 존스처럼 거짓말을 했다. 오클라호마 시티의 위성 관측소 로버트 리서는 그날 밤 이런 행성들은 관측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이 위성들은 모두 그날 밤 지구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래서 또 당신의 안전을 도모할 책임이 있는 그처럼 영특하고 대학 교육을 받은 납세자들이 먹여 살리고 있는 그자들은 말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었다. 몬타나주 당국이 그 별들을 관측했다고 보고해 왔거든요. 그들은 또 한 번 거짓말을 했다. 한 가지 일에 대해서 4번이나 위증죄를 연속으로 범했다. 그들은 자넷 레노나 클링턴처럼 거짓말을 했다. 보스턴에 있는 헤이든 위성 관측소의 윌터 웹에 따르면 이들 별들 가운데 어느 것도 몬타나주에서는 관측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모든 말은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될 것이라. 고린도후서 13장 1절. 1964년 4월 8일 제미니 무인 우주선에 4대의 비행 물체가 합류하여 지구 주위를 한 바퀴 완전히 선회하는 동안 친선 관계를 유지했던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광경이 10여 대도 넘는 카메라에 잡혔다. 이 일을 놓고 공군 당국과 나사 측은 또 한 번 거짓말을 해야만 했다. 그 물체들은 추진 로켓에서 떨어져 나간 구조물들이었다고 그들은 해명했다. 거짓말이었다. 추진 로켓은 부서지지 않은 채 한 덩어리 형태로 대기권에 이미 재진입해 들어온 뒤였다. 1965년 6월 4일 에드워드 화이트와 제임스 맥디빗은 제미니 4호 우주선을 탑승하고 지상 100마일 고도를 선회하고 있었다. 그들은 봉이 달려있는 3개의 수상한 물체가 페가수스 행성을 뒤따라가고 있는 광경을 관측했다. 추적 시스템에 나타난 것으로 보아 그들은 1200마일 떨어져 있었다. 그들 두 승무원들은 본부로부터 그 물체들이 혹시 12마일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무언가 작은 물체들이 아닌지 다시 조사해 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그들이 사용하고 있던 추적 장치는 정확하게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정밀기기여서 궤도상에 떠 있는 바늘 한 개라도 놓치지 않고 집어낼 수 있는 것이었다. 1963년 4월 30일 워커라는 이름의 조정사는 시속 2000마일의 속도를 내는 X-15기를 몰고 비행하던 중 5대의 비행 접시가 삼각 편대를 이루며 자기를 뒤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후방 카메라가 그들 5대를 모두 촬영했다. 당신의 안전을 지켜줄 의무가 있는 연방기관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는가? 그들 나사와 공군 당국은 그것들은 5개의 얼음 조각들이었다고 해명했다. 얼마나 맹랑한 거짓말인지 알 수 있겠나? 공군 당국은 또 한 번 거짓말을 했다. 클링턴과 힐러리처럼 말이다. 1957년 11월 오하이오주 몬트빌에 살던 올든 무어는 우연히 지상에 착륙 중이던 UFO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똑똑히 볼 수가 있었다. 그는 연방 수사관들에게 영장도 없이 체포되어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워싱턴 DC로 이송되어 거기서 3일간 지하에 갇혀 있었다.
그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거짓말 탐지기를 상대해야 했고 답변 90%가 신빙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자 그가 지금까지 겪은 일체의 것들을 비밀에 붙일 것을 강제로 서약하고서야 방면되었다. 시민에게 이런 짓거리를 한다는 것은 경찰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이것이 1957년의 일이었다. 194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화이트샌드 지상탐사소에 근무하던 해군 과학자들은 시속 18,000마일로 비행하고 있던 UFO 한 대를 포착했다. 1952년에는 조종사 한 사람과 항법사 한 사람 그리고 2명의 승무원들이 B-29기에 탑승하고 비행하던 중 시속 5,000마일은 좋게 되는 속도로 비행하는 UFO를 포착했다. 그리고 또 시속 9,000마일은 좋게 되는 속도로 바람에 날리듯 비행하고 있던 모선도 발견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당시 우리는 주요 일간지 어느 면을 눈 씻고 봐도 여기에 대한 기사 한 줄 찾을 수가 없었다. 1952년에도 1962년에도 1972년, 1982년 그리고 1992년에도 신문과 TV는 입을 다물고 있을 뿐이었다. 195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아도 직업 조종사들과 육군, 해군, 해병대의 훈련된 대공 관측병들이 UFO를 관측했었다. 1959년 2월 24일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조종사 킬리언 기장은 공군 폭격기들이 한 탱커 비행체로부터 공중 급유를 받는 광경을 목격했다는 보고를 해왔다. 관계 당국은 또 거짓말을 했다. 킬리언 기장은 나는 B-47기가 어떻게 생겼고 KC-97기 탱커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고 있다. 내가 목격한 것은 이런 기종이 아니었다고 말한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또 다른 기장도 동시에 그것을 목격했다. 또 세 번째의 다른 기장도 동시에 그 광경을 목격했다. 킬리언 기장은 정시에 뉴욕을 이륙하여 디트로이트를 향하여 논스톱 비행 중이었다. 킬리언 기장이 다른 조종사들과 접촉하고 있는 동안 부조종사인 D 역시 그 UFO를 관측하고 있었다. 그뿐이 아니다. 킬리언 기장이 조정하던 제713편에는 항법 전문가 한 사람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그는 커티스 라이트 공장 지배인 앤디 푼카스였다. 킬리언 조종사가 목격한 것을 그 역시 보았다. 937편기와 321편기의 기장들도 킬리언의 증언에 모두 동의했다. 탱커도 아니었고 폭격기도 아니었다. NICAP의 조사관들이 공군 당국과 FAA 측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퇴짜 맞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조사 방해를 받았다. UFO 관측 보고가 공군 당국에 제출되는 즉시 FAA의 책임은 종결됨. 그 이상은 언급 불가함. 이 관료적인 조물아기에게 비행기 탑승객들의 위험 가능성에 대해 염려가 되지도 않습니까? 하고 질문이라도 할라치면 그의 대답인즉 그렇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여간 공군 당국은 그런 사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증명했습니다. 가 고작이었다. 이자는 이미 블루북 프로젝트로부터 경고를 받아놓고 있는 참이었다. 지난 30년 동안 그래왔으니까 개처럼 비겁하게 거짓말하는 것도 이젠 몸에 배었다. 미합 중국 공군은 아르헨티나로 꺼져버렸다. 공군 회보에 이런 기사를 내보낸다. 비행기 회사 조종사들이 구름 사이로 별들을 목격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날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다. 직업적인 대학 교육을 받은 담당 장교들은 또 다른 묘안을 짜낸다. 킬리언 기장은 술에 취해 있었다. 이게 그만 긁어부스럼이 됐다. 킬리언은 하원위원회에서 청문회를 갖기로 추진하게 된 것이었다. 그가 3명의 하원위원들을 접촉하자마자 공군 당국이 그에게 위협을 가해왔고 그 누구도 만나지 말고 목격한 것에 관해
누구에게도 입을 열지 말도록 직접 명령을 내렸다. 공군 당국은 겁에 질려 제정신이 아니었다. 미 공군 당국은 그 이후로 공중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그 누구와도 거론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것이 26년 전의 일이었다. 그 후 우리의 공공 정부 당국은 킬리언의 공식 진술서를 발표하고 회람으로 돌렸는데 그 내용인즉 감명 깊게도 킬리언은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고 자신은 UFO를 목격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진술서에는 서명 날인이 돼 있지 않았다. 그들은 그에게 서명 날인까지 강요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순전히 사기다. 그야말로 연방 사기인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탱되는 부당행위인 것이다. 거짓말과 중상모략은 이 경찰 국가의 전매 특허다. 연방 협잡이란 말이다. 다 합쳐봐야 겨우 800만 건의 목격 증언밖에 없는데 어찌 한 건이라도 더 파헤치지 않으랴. 프랑크 보어맨과 제임스 로벨 2세는 제이미 7호에 탑승했다. 1965년 12월 15일 두 개의 우주선 제이미 6호가 그들과 함께 날고 있었다. 이 지상 195마일 상공에서 서로 궤도를 달리하며 나란히 비행하고 있을 때 500만 TV 시청자들은 이들 우주 비행사들이 생명을 걸고 한턱 쓰는 기막힌 장면을 뜻밖의 보게 된다. 두 대의 타원형 비행물체가 이들 우주선의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들어오더니 1시간이 넘도록 제미니 6호와 7호의 뒤를 따르는 것이었다. 한 장의 스틸 사진이 라이프지에 실렸다. 그들은 얼음 조각들이 아니었다. 주피터 별도 아니고 금성도 아니었다. 그것들은 폐허가 돼버린 농장 창고의 200와트짜리 전등도 아니었다. 로켓 추진체의 구조물 한 조각도 아니었고 분명 기상 관측기구도 아니었으며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먹고 사는 연방정부 기관 종사자들 가운데 그 어떤 사람이 무어라고 말했던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었다. 그것들은 바로 UFO들이었던 것이다. 그것들은 500년에서 2000년 전에 알퀸과 피핀, 키케로와 헤로디안, 세네카, 투르이 그레고리, 비디주교가 목격했던 것과 똑같은 바로 그 UFO들이었던 것이다.